정상회담에서 논의되어야 될 경제적인 부분, 사실 반도체법 그리고 배터리 많죠. 요 관련된 것들은 조금 뭔가라도 하나 얻어왔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어떻게 좀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죠. 그냥 협력하자. 기업 지원하겠다. 지원하는데 어떻게 how 물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립 서비스만 한 겁니다. 아니 근데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건 뭐 어디 투자하겠다. 예, 투자. 뭐 거의 한 30몇 조 투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넷플릭스 25조 포함해서 59억 달러 정도 투자하겠다는 그렇죠. 건데 59억 달러 투자한 내용이 넷플릭스 거는 그냥 현금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지만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MOU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맺은 MOU 중에서 단 실제로 사업화된 게 몇 건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한두 건밖에 없어요. 아 이것도 MOU입니까? MOU죠. 그거 안 하면 뭐 방법이 강제할 방법이 없는 거죠. 아 나는 여기 투자 유치가 수소 관련돼서 그 큰 회사가 투자 의향이죠. 투자 의향서 그거였습니까? 예, 일종의. 또 속았네.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그냥 1,000억 달러 퍼부었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주고받은 돈의 액수만 보더라도 1,000억 달러 대 59억 달러면 30배 가량 차이가 나는 겁니다. 30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런 미진 장사를 하고도 저렇게 즐겁게 국빈 방문했다고 조아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난 59억 달러 받아왔다고 좋아했는데 그 전에 1,000억 달러를 우리가 줬군요. 그 중에서 25조 그 넷플릭스 투자한 거는 넷플릭스는 가만히 윤 대통령이 가서 투자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들 스스로 투자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좋아서 하는 거죠. 애플도 그러고 디즈니 플러스도 왜 한국에 그런 OTT 시장을 왜 눈독 들입니까? 한국 안 들어가면 콘텐츠 안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인 거죠. OTT에서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한국 콘텐츠거든요. 맞습니다. 저절로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쭉 봤더니 넷플릭스에서 이제 2021년까지 딱 이렇게 공개를 했던 게 5,500억을 먼저 투자를 했던 게 결국은 나와 있어요. 근데 2022년은 공개를 안 됐는데 예상하기로는 8천억 정도 또는 크게는 1조. 그렇죠. 그렇다면 4년을 모아보면 25억 그렇죠. 달러가 맞아요. 되죠. 그러니까 하기로 했던 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온 김에 모양 좋게 광고를 한 거예요. 그게 조삼모사인 거죠. 그 조삼모사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고. 저는 이제 OTT, 넷플릭스 뭐 이런 얘기 하니까 한 가지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실제로 초기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한국의 제작진이나 또는 배우들이나 이런 분들이 받은 게 굉장히 적다고 들었거든요. 자, 그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IP라는 게 그러니까 넷플릭스의 제작사가 모든 저작권을 양도합니다. 제작비를 받고. 지적재산권. 그러면 뒤에 생기는 수익은 한 푼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예를 들면 오징어 게임 같은 게 259억을 투자받았으면 그거 받은 게 끝이고 뒤에서 어마어마한 이득이 나왔던 것들은 이 제작사. 그거하고 똑같은 거. 일본 애니메이션이 한창 잘 나갈 때 그 애니메이션 그림 그리는 그 흐르는 일은 전부 다 한국의 만화가들이 다 해준 거예요. 근데 그렇죠. 우리 받은 돈은 정말 푼돈 받았고 돈은 일본 애들이 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그런 구조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드라마 제작사 수익 구조를 지금 이렇게 표로 한번 만들어봤는데 이게 이제 마진을 쭉 얘기해놨는데 사실 이렇게 그래프로 봐도 여러분들이 모르실 수 있습니다만 그냥 한 가지로 한국에서 만들고 그러니까 고음은 우리가 뭐 제주는 누가 우리가 넘고 우리고 돈은 누가 번다고. 저쪽에서 돈을 가져가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건 있어요. 이렇게 제작비를 투자한다는 건 초기 위험을 감수한다는 그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건 모든 제작사들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뒤에 생기는 큰 이익도 우리가 우리 제작사가 청구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넷플릭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일본과의 얘기가 또 가기 전에 큰 얘기가 있었습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로 무릎을 꿇는 거는 그 뒤에 얘기가 아이냐 저편이냐 내가 안 되는 건지 일본이 안 되는 건지 얘기가 많았어요.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명확하게 전문을 밝혔잖아요. 거기에 중간에 저라고 이야기했다, 나라고 이야기했다는 게 명확하게 전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더 이상 저는 설왕설래할 문제가 아니고 팩트가 명확한 거다. 그래서 대통령실이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실이 하는 거는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고 일단은 무조건 부정하고 보는 거니까 아마 이것도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아쉬운 게 뭐 대통령께서 이제 뭐 대통령 하신 지 1년밖에 안 돼서 막 미안하지만 여러 가지 조금 실수가 있다 그러면은 정말 프로들이
딱 응집해 있는 대통령실이 그걸 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같이 저렇게 실수를 계속하니까 저는 그게 참 너무 근데 안타까워요. 저는 네. 저게 실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게 저는 대통령의 생각 자체가 정말 이렇다. 그래서 응격결에 무심결에 그냥 나오는 거죠. 그리고 대단히 그 외신 기자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느끼는 개인적인 소회를 밝힐 때 윤 대통령이 대단히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을 많이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 생각이 정제되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그건 정제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고 있는 생각들을 그대로 내비치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100년 전 일로 일본 무릎 꿇으라는 것 나는 전혀 동의 못한다. 이거 명백하게 100% 대통령의 생각일 수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데 그냥 건드리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는 두면서 얘기를 하시면 좋은데 이 모든 거를 자꾸 깨부셔 가는데 그 깨부시는 게 어떤 정말 대단한 그런 그 전략을 만들고 또는 숙고를 하고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뭘 얻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나간다면은 또 그래 그런가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네. 우리가 일본에게 뭘 받아와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기 전에 자, 이제 그러니까 밑에 집단에서 그죠? 그러니까 보좌하는 집단이나 전문가 집단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죠. 하고 그러면 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아, 이번에 이야기 하시고 그러면은 이런 효과가 이럴 겁니다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실수로만 나오는 거니까 이게 참 문제라는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이 원하는 게 일본의 수상이 와서 독일 수상처럼 무릎 꿇으라는 거 아니거든요. 오부치선언에서 당긴 정도의 통절한 사자와 반성 과거에 대한 이 정도면 충분해요. 그렇죠. 그 정도 만약에 갖고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이야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고 오히려 윤 대통령의 생각이 그래 미래지향적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문제는 그런 전혀 전제 없이 오로지 그냥 자기 생각만 내놓는 거예요.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다, 상대가 어떤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일도 신경을 쓰지 않고 고려를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똑같은 건데 이게 다르지만 똑같습니다. 뭐냐면 도청 있지 않았습니까? 아, 미국의 그랬더니 도청? 이제 그것도 대통령이 마찬가지죠.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친구 사이와 국가 사이를 구분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네. 했는데 뭐 친구 사이에는 그럴 수 없지만 국가 사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럴 수 있죠. 실제로 국가 간에는 첩보 활동을 서로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방금 일본의 사과의 연속성을 말한 것처럼 미국이 친구면은 우방이면은 미안하다. 한마디는 해야죠. 그렇죠. 그걸 또 유도는 해줘야죠. 예, 예. 근데 없는 거죠, 그게. 그래, 맞아요. 우리가 국가 간의 첩보 활동이 당연하다, 상시적이다라고 하는 건 모르는 게 아니고 이게 드러났으면은 미안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필요하죠. 우리 국격에서는. 그렇죠. 근데 미국하고 영국하고는 엄청난 동맹 관계인데 끊임없이 영국 수상하고 미국 대통령 사이에 얼마나 많은 설전이 있었습니까? 잘못했을 때는 동맹 간에도 그렇게 비판하고 사과 요구하고 반성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이건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뭐 조공무역하던 당시의 상황에서 왜 그 황제한테 중국 황제한테 하는 이야기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얘기는 이제 여의도 정치로 넘어가 봐야 되는데, 이건 뭐 민주당 얘기가 요즘 많이 나옵니다. 돈봉투 문제로 인해 가지고 지지율조차 정당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습니다. 한 3.1% 떨어졌고 전주에 비해서, 그리고 국민의힘은 반대급부로 0.6% 상승했습니다. 물론 오차 범위 밖으로 지금 정당 지지도 차이는 납니다만은 그래도 이 돈봉투 사건이 좀 계속해서 회자가 되네요. 저는 뭐 임팩트는 있다라고 봅니다. 임팩트는 있다라고 보고 앞으로도 이제 뭐 송영길 대표에 대한 소환 과정 이런 데서 계속적으로 민주당한테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송영길 대표가 그래도 파리에서 회견하면서 정리는 잘한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모든 걸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자기가 모든 것들 알아서 하겠다, 그리고 탈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명확한 것들이 조금 더 일찍, 한 일주일 정도 일찍 나왔으면 좀 더 좋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주 정도 지나서 그렇게 한 거는 저는 일단락을 잘 짚고 가는 거다. 그래서 뭐 이걸 자꾸 꼬리 자르기 하는데 꼬리가 아니고 머리가 잘린 겁니다. 송영길 대표 꼬리 그냥, 아닙니다. 그냥 그분이 머리입니다, 머리세요. 더 이상의 머리가 어디 있는지를 자꾸 검찰이 원하는 거는 아마 그리고 국민의힘이 원하는 거는 머리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라고 해야 하는데 시간적으로 봐서도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그때는 의원이 아니었죠. 그렇죠. 의원도 아니었고 머리를 연결시킬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지금 이제 돈봉투 사건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제
전당대회를 해서 대표를 뽑지 않습니까? 당 대표를 뽑을 때 당원들이 투표를 하고 대의원이 중간에 있다면서. 그렇죠. 민주당은 그렇죠. 국민의힘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대의원 제도를 없앴죠. 그래서 사실 이 대의원 제도가 있어서 대의원 제도는 대의원이 갖고 있는 표가 일반 당원들 표보다 훨씬 더 상대적으로 큰 거니까 그 대의원을 잡기 위해서 막 조직 동원을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비들이 있죠. 식사하고 이런 것들은 예. 개인 봉사에 의해서 전부 다 개인이 다 지급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제 그런 캠프 입장에서는 그분들한테 이제 미안하니까 관행적으로 식사한 비용들을 조금씩 지불해 왔던 거죠. 그 사건이 이제 터진 거라고. 그 돈봉투가 예. 그러니까 대의원 제도가 없었다면 사실은 없을 그렇죠. 수도 있다. 국민의힘이 그나마 나아진 거는 그런 대의원 제도 같은 것들을 없애면서 조금 더 나아진 거죠. 배울 건 배워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도 사실은 이제 정말 지금도 뭐 권리당원들은 대의원제도 없애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차에 저는 제도 개선의 관점에서 대의원제도 없애고 일반 당원들한테 동일한 투표권을 인정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대의원제도라고 하는 게 일장일단이 있죠. 왜냐하면 일반 당원 제도는 또 포퓰리즘적인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매우 높고 대의원들은 약간 좀 수기하는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향이 있는 분들이 대의원이 되는 거니까 그런 이제 장점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단점이에요. 어쨌든 그 돈봉투 관련해 가지고 송영길 대표가 탈당을 하고 근데 때마침 또 예전에 그 검수완박법 할 때 탈당했던 민영배 의원이 또 복당을 하고 네. 김홍걸 의원도 복당을 하고 이러면서 탈당 복당이 이렇게 되면서 약간 이게 좀 꼼수의 느낌이 나서 한꺼번에 좀 욕을 먹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렇죠. 타이밍이 좀 안 좋죠. 근데 이제 뭐 총선 앞두고 이런 시점들을 보면 그분들이 복당을 하는 적절한 타이밍이긴 한데 조금 상황을 보면서 했어야 되지 않을까 민주당 입장에서. 뭐 현재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가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좀 욕 좀 들어봤자 오히려 총선 1년 전에 해치우는 게 낫겠죠. 이게 민주당이든 뭐 국민의힘이든 정치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 전술은 짭니다, 그죠? 그래서 꼼수 전술은 있죠. 우리가 뭐 좋은 말로 전술이고 나쁜 말로 꼼수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또 시청자분들이 국민의 일원으로서 좀 봐줘야 됩니다. 자, 그리고 돈봉투 의혹 이것 때문에 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좀 있다. 여기 보니까 송영길 전 대표를 지금 현재 당권파로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지금 비당권파인 흔히 얘기하는 비명계들이 네. 약간 당권 그렇죠. 당권 도전하면서 송영길 대표에 대해서 아예 586 정치인의 부패한 정치인으로 딱 낙인 찍으면서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조금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죠. 뭐냐면은 지역구를 이어받은 그리고 이제 당대표 선거 때에 지원을 한 걸로 지금 나타나 있으니까. 그렇죠. 민주당 내 비당권파는 지금 굉장히 좀 힘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있을 때마다 비당권파 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언론이 좀 더 심하게 띄우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언론에 그런 것도 사실 많죠. 네. 실제로 의원들 인터뷰를 해본 영상을 보면은 대체로 안에서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답니다. 그렇죠. 큰 움직임, 지금 움직임을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전제 조건은 이재명 대표 리스크가 현실적인 정당 지지율로 나타난 순간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지지율이 국민의힘하고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현실에서는 그 움직임이 만들어지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공천 받으셔야 되는데 그 움직임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중앙 이슈를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계속해서 이제 두 번째 연구 과제 지역 이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